제1강 이어서 중재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제도의 뭐 기원이라 그럴까? 이것은 중재는 역시 인류 역사와 같이 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 시대의 중재라는 것은 오늘날 이런 중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그 중재의 기원에 대해서 뭐 우리 교수님들이 찾아내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게 이제 그 황금사가가 하나 있었는데 선녀들 세 사람이 이걸 이제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제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분쟁이 발생한 것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서 이제 중재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뭐 중재라고 하기는 좀 뭐 그런데 어떻든 기원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이제 도시 국가들이 난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이제 도시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뭐 도시 국가들이 뭐 좀 큰 국력이 좀 센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옆 나라와 분쟁이 발생을 하면 뭐 가장 그 당시에 예상되는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은 그냥 전쟁이죠. 전쟁인데 자주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전쟁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3국의 그 왕에게 이것을 이제 분쟁을 조정해 달라, 또 해결해 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현자를 찾아서 그 현자에게 당신이 이게 결정을 내려주면 우리가 따르겠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답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뭐 중재다, 중재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문헌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규정을 이래 보면 그 분쟁이 발생하면 이제 국왕의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이제 원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상정해 두고 있었죠. 그런데 역시 거기에서도 국왕의 법정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제3자에게 판정을 부탁을 하고 그 판정에 우리가 복종하겠다, 이런 이제 서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판정에 따르도록 이런 이제 규정을 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함무라비 법전을 안 봐서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재법 관련된 이 책들을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간혹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중재법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이제 중재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은 12세기부터 16세기 영국에서였습니다. 영국이 이제 점차 이 산업 사회가 성장하게 되면서부터 상인들 또는 어떤 수공업자 이런 단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상인들 또는 이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법정으로 가져갔을 때 전문적인 법관에게 이 분쟁을 이제 해결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공업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고, 이 상인들 간에 또는 수공업자들 간에는 이 묵계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간섭 아니겠습니까? 관행이 있고 간섭이 있고 이런데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단체 이외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니까 당연히 법관도 그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때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공평한 합리적인 해결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일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단체에서 뭐 수공업자들이면 수공업자들 모임, 아니면 이제 뭐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의 그 단체 이런 데서 전문가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이제 형식들을 자꾸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사실상 중재제도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400년 동안 그런 관행이 이제 쭉 이어져 왔다. 그러다가 이제 1889년도에 영국에서 최초로 중재법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그 중재는 역시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한 각종 그 중재 기관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 가서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재의 기원은 뭐 이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재의 구도에 대해서 제가 그 드린 이 도표를 보시면 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사자가 이제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보통 이제 계약서 이 문구에다가 계약서 저 뒷부분에 뭐 앞에는 여러 가지로 뭐 거래의 조건이라든지 그죠? 또 대금의 결제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수되는 규정들을 쭉 쓰고 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면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조항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저 상대방은 이제 부산에 산다, 아니면 전주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저가 뭐 소위 말하는 갑이다 이런 입장이면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겠다 이런 조항을 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 상대방이 전주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갑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안에 따라서 서울과 전주에 다 재판 관할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합의가 없다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저는 서울에다가 만약에 분쟁이 생긴 소송을 할 것이고 또 상대방은 전주에 소송을 걸겠죠. 그러되면 이제 한 사람이 어떤 불의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제 꼴이 되니까 이렇게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해둡니다. 그래서 중재는 이제 법원의 관할 합의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점차 중재 제도에 대한 이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중재 합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다른 나라의 경우는 나중에 다시 뭐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계약으로 인한 모든 분쟁, 이 계약과 관련된 그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을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이제 조항을 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재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 중재 조항을 이제 계약서에 두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후에 그런 중재 합의를 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당사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이런 이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합의를 동시에 또는 따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 중에 한 당사자가 이제 신청이 되겠죠. 신청인이 계약에서 특정해 놓은 그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중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비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면 비신청인도 역시 와서 중재 절차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중재 절차는 뭐 재판 절차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중재 판정을 받아서 신청인이 돈 얼마를 받게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신청인의 관할 법원에다가 중재 집행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집행에 이의가 있으면 집행 이의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법원이 이제 그 중재 판정을 승인만 해도 되는 경우에는 승인만 할 것이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승인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을 내려주는 이것이 기본적인 이제 중재의 구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재는 영국에서부터 점차 발전되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런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그 중재 제도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제 큰 틀에서 통일된 형식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각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중재에 대한 태도라든지 중재를 어떤 식의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 차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는 이제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제력, 말하자면 이제 집행력을 부여하는 이런 역할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가 중재 절차에는 가급적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사정이.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국가가 아예 관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럼 국가가 관여를 못하면 중재 판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재 판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승인이나 집행하는 절차를 이것은 국가가 개입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승인할 것이냐,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이제 중재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 하면 이것을 이제 취소하는 거. 이것이 이제 법원의 권한입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법원들은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이제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중재 제도를 어떤 식으로 입법을 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대체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우리 큰 그 사법 시스템은 두 가지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영미법계고 하나는 대륙법계인데 영미법계는 이 중재에 관해서 특별 입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뭐 당연히 불문법 국가니까 그런 입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법계 국가들은 이제 성문법계 국가인데 원래 중재와 관련된 조항은 주로 이제 민사소송법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이런 형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별도의 법으로서 중재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 영미법계와 차이 나는 점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뭐 우리가 중재를 이야기할 때 강학상 저는 뭐 법률 실무가이기 때문에 강학 내용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중재의 3요소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중재는 가장 먼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이건 중재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의 첫 번째 요소로 중재 합의를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중재 합의는 서면 중재 합의를 말로서 우리가 중재로 해결하자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이 서면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다음에 이제 중재 합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서면 형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서면 형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서 그죠?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큰 그러면 중재 합의를 통해서 중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이것이 이제 굉장한 그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하는데 우리 중재법도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6조를 보면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이 법이라고 하는 중재법이죠.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중재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 재판과는. 세 번째 중재의 요소는 뭐냐면 중재는 이 사인 간의 사인에 의해서 내려지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위 말해 구속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강제력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거기에 바로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국가가 법원이 그 중재 판정의 집행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재의 세 가지 요소라 해가지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죠. 뭐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다 뭐 이게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내용이니까 더 이상 뭐 설명을 드리지 않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재 제도가 갖는 특징,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제가 중재 소개를 드릴 때 중재 이전에 재판이 갖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재판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재판이 갖는 재판 제도가 갖는 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뒤집어 보완하는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당연한 것인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중재는 이제 단심제입니다. 이게 법원 재판처럼 중재 판정에 불복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중재인이 한번 판정을 내려버리면 그것으로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면 분쟁이 끝나버리는 거죠. 길어도 뭐 1년이 넘어가는 경우는 뭐 별로 없습니다. 저도 중재인으로 뭐 활동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1년 이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재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중재 비용이 법원의 그 소송 인지대라든지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적은 금액의 경우에는 큰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항소나 이런 상고 제도, 이런 불복 제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어떻든 저비용이고 고효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재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제가 이제 앞에 여러 중국 판결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던 것은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제 간의 이 중재가 있는 경우에 이 집행이 굳이 법원의 외국 재판의 승인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그 나라에 가서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외국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 유엔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욕 협약이라고, 뉴욕에서 이게 체결이 되고 발효가 돼서 그래서 뉴욕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뉴욕 협약에 가입한 국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40개국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입한 국가는 어디에서나 서로 그 중재 판정을 가지고 가면 바로 집행을 해줍니다. 물론 뭐 그것도 또 좀 딴지를 건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를 좀 까탈스럽게 구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떻든 이것이 그 판결과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중재만이 갖는 장점입니다. 오늘날 이제 국제 의뢰가 빈번하고 국제 간의 분쟁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이런 시대에는 이 중재 제도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해서 특히 국제 간의 분쟁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이제 전문가에 의한 해결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중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국에서 12세기부터 16세기 수공업자들이나 이런 상인들 단체에서 자체적인 이런 분쟁 해결, 뭐 그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아주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난다면 왜 굳이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중재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 이제 법원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인식들은 갈수록 널리 퍼질 것이고, 연획적으로 봐도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은 이 중재제도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좀 낙후하고 사회체제 자체가 좀 이렇게 덜 발전된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중재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이런,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분쟁을 이제 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이런 그게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사인에 의한 분쟁 해결이기 때문에 중재인 개개의 자질이 이제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당사자들이 결국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잘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바람직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재제도의 큰 특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은 그 공개재판주의가 이제 원칙이지 않습니까? 법정에 누구든지 가서 방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민감한 영업 기밀을 다룬다든지 이런 재판의 경우에는 뭐 방청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게 영업 비밀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결국은 내가 이게 영업 비밀이라는 사실을 법관에게 설명을 하고 뭐 그러려면 서면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그 서면을 보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구두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충분한 심의 시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비밀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뭐 한 건 재판하는 시간이 정인신문이 아닌 바에야 뭐 5분, 10분, 길어야 20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재 같은 경우는 그 한 건만 가지고 뭐 오전, 오후, 뭐 심지어는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심리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공개의 그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하나 중재 제도가 갖는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오늘날 각국이 여러 그 중재 기관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관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일한 중재기관입니다. 근데 대한상사중재원은 원래 이제 무역협회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법무부가 사실상 관장을 하고 있는 이제 단체가 됐는데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제 국제상업회의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ICC. 그 국제상업회의소가 이제 중재법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상공인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공인들 간에 이런 이제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재의 그 탄생이라든지 중재제도의 정착에 걸맞게 국제상업회의소의 이 중재법정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중재 말하자면 중재 산업 뭐 요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세계적인 이런 것을 끌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중재 기구 중에서 이제 굉장히 좀 권위가 있는 것이 당연히 런던이겠죠. 런던 중재법원, 국제 중재법원. 뭐 영국에서 중재 제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중재에 관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역사가 오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험이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 수준 자체를 신뢰할 만하겠죠. 특히 이제 한때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그 거래를 무역을 국제 거래를 갖다가 주도했던 이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런던 중재법원이 굉장히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요한 그 기관으로는 미국 중재협회 뭐 AAA가 트리플 A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 중재협회가 이제 상당히 널리 알려진 기관입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세계 경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중재 제도도 역시 따라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세계 중심으로서 국제 무역을 이제 주도하게 되면 말하자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 나라에서 중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 조항을 이제 AAA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히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따라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중재 관련 기관이라든지 중재인들이 그 미국의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중재 쪽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싱가포르 역시 이제 중재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식민지를 지냈고 그래서 중재 제도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더더구나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산업이 없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중재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싱가포르 중재센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도 굉장히 무역 중심으로서 중개항이기 때문에 홍콩도 상당한 그걸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홍콩보다는 싱가포르가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홍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것이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왜냐하면 홍콩은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97년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의 위상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중재 가능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5개 정도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는 뭐 칸이 좀 적어서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라는 CTEC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뭐 거기에 이제 중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관도 어떻게 보면 중재 분쟁 금액, 그죠? 중재 판정을 한 이런 금액, 또 건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요. 뭐 세계적인 이런 중재 기관하고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기관입니다. 다만 이제 역시 그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중재 기구고 중국이 전 세계와 무역을 할 때에 주로 그쪽을 끌고 가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수준이 좀 이런 제가 말씀드린 뭐 ICC라든지 런던 국제중재법원이라든지 트리플 A라든지 뭐 싱가포르 중재센터라든지 여기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5개 중재 기관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법률 실무가가 돼서 그 의뢰인에게 중재 계약에 관해서 중재 합의에 관해서 이제 자문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계약서에 아무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결국은 법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는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제 국제거래에서는 중재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몇 개의 기관을 잘 비교를 해서 이제 어디에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뭐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연히 우리 서울에 있죠. 그리고 이제 ICC는 본부가 파리이기 때문에 파리에 있고 런던은 당연히 런던이고 미국 중재협회 트리플 A는 뉴욕이고 싱가포르 중재센터는 뭐 싱가포르고 뭐 소재지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어디에 가서 중재를 할 것이냐
파리에서 할 것이냐, 런던에서 할 것이냐, 뉴욕에서 할 것이냐, 싱가포르에 할 것이냐, 이걸 첫 번째 고려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뭐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중재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에서는 이제 그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사자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중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어느 기관을 정하고 뭐 한국어로 한다, 영어로 한다, 중국어로 한다, 불어로 한다, 일어로 한다 이렇게 다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리고 중재는 뭐 어디에서 한다 이걸 다르게도 다 정할 수 있는 중재지는 어떻게 하고 뭐 언어는 어떻게 하고 중거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고 기본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한국어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파리로 가면 ICC로 가면 불어 영어로 할 것이고 런던이나 뉴욕이나 싱가포르는 뭐 아무래도 영어가 주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언어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간혹 우리 기업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로 중재 합의를 했다, 런던으로 중재 합의를 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중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분쟁 금액이 얼마냐, 뭐 1억, 2억, 뭐 이렇습니다. 그럼 1억, 2억짜리 거래를 하는 사람이 좀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우리나라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나 뭐 일본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뭐 런던에 가서 런던에 뭐 왔다 갔다 뭐 차비하고 뭐 중재한다고 체재비하고 뭐 중재인 수당 주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죠.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갈 텐데, 그죠? 그래서 지출되는 비용이 중재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게 중재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큰 원칙은 대륙법계 국가는 비교적 중재 비용이 저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는 비교적 중재 비용이 고비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적은 경우에는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그런 데 가서 한다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쪽에 있는 기업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은 이런 사실상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재 기관까지 좀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요. 다음 2강에서는 이제 중재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